안녕하십니까. 한국 메타버스 산업협회 황철호 센터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먼저 저희 협회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작년 이제 8월 달에 가상융합 진흥법이 저희가 이제 되면서, 저희가 이 법에서 정의한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의에 대해서 우리 사업자분들한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뭐 이런저런 좀 의견 좀 듣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운영을 해야 될지, 앞으로의 어떤 개선 방안들,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검토하면서 좀 더 좀 우리 사업자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뭔가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어떤 신고제도를 운영을 하고자 이렇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렇게 PPT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 근거라고 해가지고, 24년도 8월 달에 시행된 가상융합 산업진흥법의 구조에 보시면은,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라는 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어떤 수준의 기업들은 이러한 것들을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이런 경우에는 뭐 신규 신고라든지 변경 신고라든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고, 특히 신고 대상은 직전 사업년도에 가정융합 플랫폼 사업의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좀 내용이 러프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가상융합산업진흥법에 가상융합 플랫폼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냥 가상융합 산업이 무엇인지, 가상융합 사업자가 누구인지는 정의가 돼 있는데, 플랫폼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이런 그 대규모 유통법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플랫폼을 정의를 하려다가 국회가 이제 끝나면서 또 그게 폐기가 되고, 계속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기 반복이 되면서, 일단은 저희가 이거를 법적으로에 대한 정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저희가 실제로 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끼리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진행을 하는 것들이 우리 기업들의 혼란도 최소한 막고, 또 정부에서의 어떤 가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도 맞추기 위해서 본 어떤 정의 작업이라든지 후속 내용들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이 가상용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어떤 업체가 있고 규모가 어떤 건지를 아는 것들이, 정부가 더 정책의 방향을 만들고 또 그런 내용들을 입안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신고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제가 구조상으로 말씀드렸던 정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현재 그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이라는 유관 법령에는 플랫폼에 대한 일반적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플랫폼이라고 한다면은 뭐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뜻을 가진 것으로서 뭐 일정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통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들이 머릿속으로나 대충은 알고 있지만은 명확하게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정의를 만들려고 했던 거고, 사실 그 세 번째 칸에 보시면 21대 국회에서도 제출되었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안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하려고 했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폐기가 되면서 종료가 되면서 본 내용들이 또 폐기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 정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실무적인 정의로서도 가상융합, 가상융합 플랫폼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좀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내용들을 오늘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우리 가상융합 산업진흥법에 플랫폼에 대한 정의는 아니지만 플랫폼과 관련된, 가상융합과 관련된 어떤 정의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뭐, 첫 번째 표에 가상융합 세계, 가상융합 산업, 정보통신망, 그리고 이거 법안이 폐기되긴 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EU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문헌 조사에 해당되는 거고요. 사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과기정통부에서도 이런 법적인 정의를, 가상용 플랫폼에 대한 정의를 만들 때 처음에 이제 시행령 작업을 했었을 때는 시행령 안에도 이 중간에 있는 네모 박스를 보시면은 인터넷 홈페이지, 응용 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 가상융합 서비스 등의 제공 이용을 매개하는 서비스다, 라고 좀 정의를 해서 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법에서, 그러니까 시행령이 아니라 법단에서 이거에 대한 정의가 없는데, 하위법령 안에서 이것들을 정의를 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뭐 법제적으로 법률적으로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어폐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검토 단계에서 좀 드랍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상현실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쪽에서는 관련된 정의가 하나도 없고 그냥 신고 대상에 대해서만 그냥 플랫폼 사업자는 신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형태로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제일 밑에 있는 가상유료 플랫폼 정의안은 당초 저희가 이제 시행령안을 만들었을 때 저희가 논의했던 많은 전문가들이 검토하시고 논의하셨던 시행령 안에서의 그 가상유료 플랫폼에 대한 정의가 되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도 이제 이거를 그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저희가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또 관련된 좀 문헌조사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의 가상융합 혹은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2000년도 중후반기부터 계속해서 관련된 논문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밑에 부분에 국내 연구 동향인데요. 국내 연구 동향을 보면은 초기 학자들은 뭐 게임형 생활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다. 그리고 2021년 이후에는 이제 메타버스를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가능한 가상세계로 규정을 했다. 그리고 21년 이후에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적, 제도적 정의를 구체화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해외에서도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초창기 메타버스 대두했을 때 많이 저기 언급이 됐던 뭐 스노우 크래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가지고 92년도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것 관련된 연구라든지 뭐 정의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돼 왔었고요. 실제로 해외 연구 동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용어는 뭐 학술적 개념은 아니다라는 표현부터 제일 마지막 줄에 2020년대에는 교육, 협업, 사회적 체험을 강조하면서 지속적, 몰입적 생태계로서 해석이 되었다. 이런 형태로 좀 그 변화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앞부분에는 저희가 가상융합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였다면은 두 번째는 이제 플랫폼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에 대한 국내외 그 검토를 해본 결과 그 서비스와 콘텐츠, 앱이 작동하는 기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밑에 있는 뭐 다중 사용자, 뭐 이해관계자, 상호 운용성, 확장성, 뭐 플랫폼 소유자 등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었던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플랫폼 정의 동향이라든지 또 유사점, 차이점들을 이렇게 좀 비교 분석을 해 보았고요. 아울러서 이제 국내 그 또 플랫폼의 정의에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주요 키워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가상 형실 융합 또는 확장, 상호 운용성, 몰입감, 뭐 지속성 혹은 연속성, 확장성, 생태계 구성자, 거버넌스, 뭐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어떤 주요 그 키워드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좀 조합을 해가지고 가상융합 플랫폼에 대한 정의를 저희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정보통신망과 가상융합 기술 기반으로 가상융합 사업자, 이용자, 기관 등이 상호작용, 협력, 가치 창출을 수행할 수 있는 개방적, 확장적 생태계로 정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최종안은 아니고요. 오늘 이 회의랑 또 저희가 별도로 또 진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또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또 다시 재조정해가지고 후속적으로 가상인과 플랫폼에 대한 정의를 후속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정의는 이렇게 내리더라도 이 정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범위에 대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정의로만 보면은 그게 그 제일 밑에 이렇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에서도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과 협의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기존의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그냥 한 어떤 서비스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다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 메타버스 플랫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협의적 해석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로블로스나 제페토처럼 그 안에서 새로운 어떤 그 서비스나 콘텐츠들을 연계시켜주는 어떤 매개해주는 서비스가 그 대상이다라고 하는 광의와 협의에 대한 어떤 해석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검토를 했지만은 광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메타버스 콘텐츠와 메타버스 플랫폼과의 어떤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라가 보통 이렇게 발생이 돼요. 그래서 모든 메타버스 콘텐츠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뭐 좀 러프하게 말씀드려서 이렇게도 좀 해석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의적인 해석은 그 중에서도 어떤 콘텐츠와 콘텐츠 그 서비스와 서비스를 매개해주는 역할들을 일단 가지고 가자라는 측면들도 좀 검토를 해보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분류 체계도 저희가 좀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의 영역이 있겠지만은 제가 처음에는 이게 한 10개 정도 분류를 하다가 그래도 비슷한 성격끼리 좀 모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육, 학습, 훈련형 플랫폼, 그리고 의료, 건강관리형 플랫폼, 전시 홍보 공연형 플랫폼, 기업 업무형 플랫폼, 산업기술형 플랫폼, 소셜 네트워크형 플랫폼, 이렇게 한 6가지 종류로 좀 구성을 해가지고 나중에 신고를 할 때 기업들이 어떤 선택 사항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사실은 기업마다 플랫폼마다 여러 가지 성격이 복합적일 수 있습니다. 소셜이 되면서 뭐 전시 홍보가 될 수도 있고 뭐 교육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려해서 향후에는 여러 가지 한꺼번에 복수 선택도 가능할 수 있도록 신고의 어떤 기능에서도 좀 다변화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제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고는 그 아까 가상융합산업 기능법 구조에 따라서 그 가상융합 사업자들이 연 매출이 1억, 직전 연도 연 매출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크게 나누어서 신규 신고와 변경 신고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신고를 사실은 안 했다고 해서 기업들한테 뭐 어떤 페널티가 있거나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산업 진흥을 위해서 그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뭐 안 했다고 해서 기업한테 뭐 기업들한테 어려운 사항이 발생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만 현재 현황을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정부 정책에 입안하기 위한 어떤 사전 자료로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규 변경 뭐 그리고 신고 해지가 있는데 요것들은 뒤에 이제 좀 간단한 그 프로세스가 있어서 도식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신고 절차 같은 경우에는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물론 이제 저희가 정의하는 바에 따라서 사업자의 어떤 범위가 확장이 되겠죠. 이분들이 이제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을 하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그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에서 그 신고서를 접수하고 서류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신고 접수증을 발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전체적인 절차에 있어서 비용이 뭐 추가적으로 발생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울러서 신규 신고 이후에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신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또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뭐 상호 명칭이 변경된 경우, 대표자 성명이 변경된 경우, 사무소 소재지 그리고 주요 사업의 영역이 변경됐을 경우에 변경 신고를 실시해야 되고 절차는 신규 신고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이제 저희가 이 해지 절차는 사실은 법에는 없는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어떤 기업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이라서 추가적으로 넣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뭐 메타버스 혹은 이 가상융합 산업에서 기업들이 들어오고 나감이 계속 빈번함에 따라서 기업들의 영속성을 계속해서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 기업이 폐업을 했다라든지 아예 사업 영역이 변경되었다라든지 혹은 신고 기준에 미달해서 재작년에는 1억 원 이상이었다가 올해는 1억 원이 미만이었을 경우에는 뭐 해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절차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나중에 기능을 저희가 이제 고도화하거나 기능을 세팅을 할 때는 정부와 협의해가지고 신규와 변경 이후 외에도 해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기능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좀 같이 좀 봐주셔야 될 게 유사 제도와 또 사례를 좀 제가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ICT 업종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고 제도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 네 가지 정도를 좀 뽑아보았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게임 제작업 등록 신고,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 신고, 그리고 데이터 사업 신고, 이렇게 총 네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것 중에서 가장 좀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가 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끄집어낼 내용을 보니까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겠다라고 저희가 좀 판단을 했었습니다. 요 표는 그냥 좀 참고로 봐주시고 제가 뒤에 텍스트로 좀 정리한 게 있어서 텍스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사실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자 신고는 사실은 기업에 실익이 없습니다.
신고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뭐 어떤 법적인 제재라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기업한테 뭔가 도움이 되든지, 영업에 도움이 되든지, 뭐 입찰에 도움이 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뛸 수 있는 어떤 실익에 대한 검토사항이 하나 필요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고 해지 사항에 대한 기능도 추가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근데 이제 전년도에 1억 이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려면은 그런 매출액에 대한 확인 기능도 필요할 거고, 나가서 나중에 이런 기능 고도화를 통해서 기업한테 실익을 주려면은 아까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그 입찰 공고에 따르면 대기업, 중소기업, 뭐 중견기업 각각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서 매출액 확인이 된다면은 향후에 그런 것들도 연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주기적 신고의 필요성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업의 주기적인 어떤 그 사업 실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계를 시킴으로써 그 기업이 이 메타버스 영역에서 가상융합 영역에서 전문성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증빙할 수 있는 환경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뭐 당장 검토할 건 아니지만 향후에 저희가 뭐 저기 이 제도가 그런 그 조달청 나라장터의 어떤 코드와도 연결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연결되었을 때 기업들한테 뭐 확인서라든지 증빙서류에 대한 추가 발급에 대한 그 업무가 추가적으로 된다면은 이러한 신고 비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벤치마킹 사항으로 이렇게 좀 표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신고 제도로 인해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 실익이 좀 구체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크게 그 다가왔었고, 실제로 소프트웨어 산업 그 신고에서 좀 많은 부분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향후 그 사업 고도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 부분들은 제가 아까 그 텍스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장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속 논의사항입니다. 아까는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겠다라는 내용이고, 사실은 요거는 이제 그런 검토에 대한 방향성을 그래도 제가 좀 정리를 해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나라장터 업종 코드를 좀 등록을 해가지고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 이런 것들 조달청과 협의를 해서 특히 이제 다른 제도,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같은 경우에는 4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사업 신고를 할 때 신청하도록 돼 있고, 이런 것들이 관련 업종 코드에도 연계가 돼 있어서 그 제출 서류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매출 증빙을 통해서 기업 규모별로 사업 참여 환경을 제공한다. 이게 이제 대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에서 그 입찰 공고가 나왔을 때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그 능력이나 역량들을 증빙할 수 있는 어떤 서류로서 활용하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이러한 그 신고 제도를 통해서 나오는 어떤 증빙 서류들이 기업의 가상융합 산업 전문 기업으로서 이 기업이 현재로도 운영되고 있다, 건강히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실적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증빙할 수 있는 어떤 증빙세 자료로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게 이 보고 이후에 뭐 바로 되는 것들은 아니고 정부 부처와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만은 이러한 영역에서는 계속해서 조금 저희들이 디벨로핑을 해야겠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좀 준비했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광의적 의미, 광의적 범위와 협의적인 정의가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좀 정의를 해서 안내를 해야지 우리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가 첫 번째 꼭지고요. 두 번째 꼭지는 이런 유사 제도를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지 실제로 우리 기업들한테 이 신고제도를 통해서 실익이 생길 수 있는가를 좀 검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 그 온라인으로도 참석하신 분들께도 저희가 이런 건에 대해서 좀 설문지를 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그런 설문지도 좀 작성을 해주셔고 보내주시면은 또 저희가 이제 과기정 통보랑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의 어떤 의견들을 같이 좀 피력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했던 발표 자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